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20년 동안 그날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나르던 20살 쌍둥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2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호칭 하나에 사람의 무릎이 꺾일 수 있다는 걸 저는 6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 후 20년 만에 허름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나르는 20살 여자 쌍둥이를 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그 쌍둥이는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무엇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는지,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거짓말이 묻혀 있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벚꽃이 피기엔 아직 이른 바람에 먼지가 섞이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대규모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 단지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요. 저 오태수는 그날 현장을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구두를 신고 비서와 현장 소장을 대동한 채 걸었습니다. 68의 나이였지만 걸음은 꼿꼿했습니다. 아니, 꼿꼿하게 걷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벗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면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서진 벽돌, 뒤틀린 철근, 먼지투성이 길.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저 사업이었습니다. 숫자였고 공정률이었고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거 구역 끝자락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이었습니다. 글씨가 반쯤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는데 색이 바랜 빨간 바탕에 순영인의 중화요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판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서 바람에 덜커덕거렸고 출입문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그 순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영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팍 어딘가를 세게 눌렀습니다. 28배 만나 32에 잃어버린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던, 아니, 죽었다고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곳은 아직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현장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기 말입니까? 몇 차례 협상을 시도했는데 사장님이 끝까지 안 나가시겠다고. 저는 현장 소장의 말을 더 듣지 않고 그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났습니다. 참기름 냄새, 파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철 냄비에서 올라오는 육수 냄새.
그것들이 뒤섞여서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신혼이었던 어느 겨울밤에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아내가 혼자 짜장면을 만들던 밤, 캐러멜색 춘장이 웍에서 보글보글 끓던 그때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젊은 여자 둘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둘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한 명은 짜장면 2그릇을 쟁반에 올려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탕수육 접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피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초승달처럼 살짝 올라간 눈꼬리, 코 옆에 작은 점 하나, 웃으면 한쪽만 더 깊어지는 보조개. 20년 전에 제가 매일 바라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영이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쟁반을 든 아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습니다. 손님,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행주를 어깨에 걸치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볼이 야위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순영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들었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어머니가 사망진단서까지 보여줬던,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했던 그 사람이 살아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중국집 앞치마를 두르고 춘장 냄새를 풍기면서 아이들에게 4번 테이블 먼저라고 말하려다 멈춘 채 저와 순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쟁반을 든 쌍둥이 아이가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것들이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그것들의 이름조차 모르겠는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야가 까맣게 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쟁반을 놓치며 아저씨 하고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짜장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등에 닿던 순간의 차가움을 기억합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4월의 하늘이 먼지 낀 공사 현장 위로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비서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7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7분 동안 순영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 저 사람 괜찮은 거야? 하고 물었을 때 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깨진 짜장면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 조각을 줍는 순영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은 쌍둥이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B- 소리.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옆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순영인의 중화요리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3번이나 났습니다. 검색 결과는 없었습니다. 배달앱에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가게였습니다. 그만큼 작고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 간판을, 그 얼굴을, 그 아이들을. 침대 위에 누운 채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영이를 처음 만난 건 3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숙 여사가 주최한 자선 만찬에서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성건설 전무였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결혼 따위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하는 재벌가 딸들을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명함만 받고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찬장 구석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호텔 연회장 직원이 큰 쟁반을 떨어뜨렸는데 접시가 깨지면서 수프가 바닥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멀뚱히 서 있는 사이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순영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임시 알바였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학도 마치지 못한 채 낮에는 식당 보조, 밤에는 연회장 알바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접시 조각을 주울 때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각을 앞치마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손수건을 내밀었을 때 순영이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매일 있는 일이에요. 그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순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손님. 그래서 저는 다음 날도 그 호텔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순영이가 알바를 그만둘 때까지 열흘 동안 매일 갔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저녁마다 물만 시키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순영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매일 오실 거예요? 당신이 전화번호를 줄 때까지는요. 순영이가 웃었습니다. 한쪽 보조개만 깊어지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은 1년 후에 했습니다. 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가 뭔데?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여.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젊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순영이가 원했습니다. 사람 많은 건 부담스러워요. 우리 둘만 알면 되죠. 그래서 증인 2명만 세우고 작은 웨딩홀에서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순영이는 그 작은 부엌에서 매일 밥을 했습니다. 특히 짜장면을 잘 만들었습니다. 춘장을 센 불에 오래 볶아서 쓴맛을 빼고 양파를 카라멜색이 날 때까지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순영이를 내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는 한 남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남자가 순영이에게 접근하도록 했고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남자가 순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다 연출된 것이었지만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외도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진들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내를 믿지 않고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순영이가 울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카페에서 말을 걸어온 사람이에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사진이 있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20년짜리 지옥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순영이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막았습니다. 내가 왜 막아야 하느냐고, 잘못한 쪽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순영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니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다 끝났다. 이혼 서류도 처리했고 그 여자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사망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임순영, 향년 32세. 저는 그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대신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한성건설은 중견 건설사에서 업계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업계에서 존경받는 회장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순영이의 기일이라고 알려진 날이 오면 서재 금고에서 사망진단서를 꺼내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도 가까운 임원도 아무도 제가 그날 밤마다 금고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제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내를 닮은 20살짜리 쌍둥이가 짜장면 쟁반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입니다. 쌍둥이가 20살이면 순영이가 떠난 직후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순영이가 임신한 채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모를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영이는
혼자서 두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중국집을 운영하며 2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가슴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진통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사이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살아있었다. 순영이가 살아있었다. 사흘 뒤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더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의 그 골목. 순영이네 중화요리가 있는 곳.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새 건물들. 제가 지은 것들도 몇 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공사 차량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구두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3분쯤 걸었을까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영이네 중화요리. 여전히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이었는데 안에서 이미 기름 볶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지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천장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었는데 여기저기 닳아서 밑에 시멘트가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순영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5초쯤 그렇게 서로를 봤을 것입니다. 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어조였습니다. 순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순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네 집안이 죽인 거잖아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한 명은 밀가루 반죽을 치대다가 손에 밀가루를 잔뜩 묻힌 채 다른 한 명은 양파를 썰다가 눈이 빨개진 채로 엄마 누구야? 밀가루 묻은 손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순영이가 아이들을 주방 안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썰던 아이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 눈빛이 경계심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본 딸의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아저씨, 손님 아니면 나가세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2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은서야, 들어가. 순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서. 저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첫째의 이름이 은서였습니다. 순영아, 이야기 좀 하자.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순영이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몰랐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뭐가 달랐는데요? 순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세요. 순영이가 가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순영이를 봤습니다. 순영이의 행주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20년 전 짐을 싸서 나가던 밤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골목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양파를 썰던 아이가 가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이 빨간 것이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는 거 아세요? 밤 11시까지 설거지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아이가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 네 회장님, 순영이네 중화요리라는 가게를 조사해줘. 사장 이름, 아이들 이름, 학교, 주소, 전부 다. 그리고 그 구역 철거를 전면 중단시켜. 네, 회장님, 그 구역이 마지막 공정인데. 중단이라고 했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병원에서 받은 퇴원 약봉지를 열지도 않은 채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지은 건물들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것은 오늘 맡았던 춘장 냄새뿐이었습니다. 파기름 냄새, 밀가루 반죽 냄새, 양파 볶는 냄새. 그것들이 코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20년 전 잃어버린 모든 것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서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움직였습니다. 중국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이 전부 다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코트와 구두를 보더니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떤 물건 찾으세요? 이 근처는 재개발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데. 옥탑방 있나요? 중개사가 멈칫했습니다. 옥탑방이요? 네. 월세로. 가장 싼 걸로요. 중개사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옥탑방을 찾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 있긴 한데 시설이 좀 그래요. 보일러가 잘 안 되고 여름에는 끓고 겨울에는 얼고. 괜찮습니다. 진짜요?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30분 뒤
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순영이네 중화요리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낡은 건물 꼭대기, 옥탑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멘트 벽에 곰팡이가 핀 것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그 창문으로 중국집 간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옥탑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운동화를 한 켤레 샀습니다. 12,000원짜리 밑창이 얇은 운동화였습니다. 68회를 살면서 10,000원대 신발을 신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중국집 앞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빗자루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골목 쓸 빗자루 하나 주세요라고 했더니 철물점 주인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세트로 내밀며 3,000원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십억짜리 계약서에는 서명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3,000원짜리 빗자루를 사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골목을 쓸었습니다. 담배꽁초, 빈캔, 낙엽,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스티로폼 조각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습니다. 골목이 깨끗해지면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순영이가 가게 앞에 놓아둔 작은 화분이었는데 안에 팥뿌리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집의 쓸파를 키우는 것이었지요. 그 팥뿌리에 물을 줄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째 아침 순영이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왜요? 이 골목이 더러워서요. 순영이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순영이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을 닫는 소리가 전날보다 조금 덜 세게 들렸습니다. 아주 조금.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골목을 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빗자루질을 하니까 빗물과 먼지가 섞여서 신발이 엉망이 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골목을 쓸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더니 무언가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돌아보니 문 앞에 종이컵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뚜껑도 없는, 누가 놓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너무 달고 너무 뜨거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커피보다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탑방 창문 너머로 중국집의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순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테이블을 닦고 있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노란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저 불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볼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68회를 살면서 혼자 우는 법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서실장 정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옥탑방으로 올라온 정 비서는 제 방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이 여기서 사시는 겁니까? 보고부터 해. 정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순영, 만 54세. 20년 전 서울에서 사라진 후 혼자 쌍둥이를 출산. 출생신고상 아버지라는 공란. 경기도 외곽에서 10년간 식당 보조, 공장 포장, 시장 좌판 등을 전전하다가 10년 전 현재 위치에서 중국집 개업. 가게 이름 순영이네 중화요리. 자녀 오은서, 오은지, 만 20세, 쌍둥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어머니의 중국집을 도우고 있음. 은서는 요리 담당, 은지는 배달 및 서빙 담당. 그리고 회장님,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쌍둥이의 성이 오씨입니다. 회장님 성을 따른 겁니다. 임 여사님이 출생신고 때 아이들 성을 오씨로 올린 거예요.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순영이가 저를 그토록 원망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제 성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또 한 번 찢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살기 시작한 지 열흘쯤 됐을 때 저는 쌍둥이의 하루를 알게 됐습니다. 새벽 4시 가게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은서가 주방불을 켜고 반죽을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소금을 뿌리고 양손으로 반죽을 치댔습니다. 면을 직접 뽑는 중국집이었습니다. 기계 제면이 아니라 손으로 치대는 수타면이었습니다. 20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에 밀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반죽을 내리치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반죽을 접고 또 접고 또 치대고 그 과정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 5시 반, 은지가 일어나서 테이블을 닦고 간장통에 간장을 채우고 단무지를 잘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 순영이와 꼭 닮았습니다. 6시, 순영이가 주방에 들어와 춘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에 춘장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었습니다. 쓴맛이 빠질 때까지 30분 이상을 한자리에 서서 한 방향으로만 저었습니다. 11시, 점심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은서가 주방에서 면을 삶고 은지가 서빙을 하고 순영이가 웍 앞에서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이 끝나면 30분 쉬었습니다. 은서가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가게 뒷골목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의 은지 표정이 꿈을 접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 비서가 추가로 가져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 대학 입시 원서를 3곳 썼으나 등록금을 낼 수 없어 전부 포기. 은지 미술학원 선생님이 미대 진학을 권유했으나 학원비를 낼 수 없어 그림을 놓음. 은지의 고등학교 미술실에 아직 그림 한 점이 남아있음.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전교 1등을 한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학원비가 없어서 붓을 놓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40층짜리 빌딩을 짓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딸들이 새벽 4시에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는 동안 저는 그 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은지가 뒷골목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골목 반대편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작은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어서 스케치북에도 밀가루 자국이 번졌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골목 풍경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 화분, 낡은 전봇대, 하늘에 걸린 전깃줄. 5분쯤 그리다가 은지가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은지가 앉아있던 자리에 가봤습니다. 바닥에 연필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이 무뎌진 사비 연필이 반으로 부러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러진 연필을 주웠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옥탑방에서 그 연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연필 위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딸의 손에서 옮겨온 밀가루였습니다. 저는 그 연필을 금고에 넣어두고 싶었습니다. 20년간 사망진단서를 넣어두었던 그 금고에. 하지만 금고는 저택에 있었고 저는 옥탑방에 있었습니다. 대신 베개맡에 놓았습니다. 부러진 사비 연필 반 토막을 베개맡에 놓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 순영이의 태도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거부했지만 아침마다 문 앞에 종이컵 커피가 놓이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커피와 함께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단무지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쓰다 남은 것이었겠지만 누군가가 먹으라고 따로 담아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단무지를 옥탑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너무 짰지만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에서 산 지 보름쯤 됐을 때 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제게 사망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러 어머니가 외출한 시간을 골라서 갔습니다.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20년간 해마다 꺼내봤던 사망진단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진태 전 회장은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비서를 통해 이 봉투를 금고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냥 옛날 서류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석진아. 아버지는 저를 석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석진은 아명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만 쓰시던 이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말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 아들 앞에서 아내를 고발하는 것이 비겁해 보일까봐.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이 일이다. 내 어머니가 순영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사진 조작을 시킨 것도, 이혼을 유도한 것도, 그리고 순영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도 다 알면서 막지 못했다. 내가 비겁했기 때문이다.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것인지 아버지의 글씨가 흐트러진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들의 명단, 거짓 사진을 찍은 사진사의 진술서,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든 병원 관계자의 이름. 내가 뒤늦게 수집한 것들이다. 내 힘으로 바로잡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순영이가 무고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고 이 봉투에 담아 금고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나머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사 박모 씨의 자필 진술서, 윤정숙 여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임순영 씨와 남자를 같은 자리에 있게 만든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는 윤 여사가 섭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모 씨의 진술서, 윤 여사의 요청으로 임순영 씨의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가로 병원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순영이가 출산 직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쌍둥이, 여아 둘. 어머니는 이 기록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1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고 안에서 12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윤정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80대 초반의 여자, 은빛 머리카락에 진주 귀걸이, 캐시미어 카디건. 우아한 차림이었지만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본 순간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걸 왜 꺼낸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이셨군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턱을 약간 치켜들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지킨 거야. 너를, 이 집안을. 집안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는데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제 딸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게 지킨 거라고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어머니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 학벌도 없는 여자가 한성건설 회장 며느리라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까? 죽이긴 누구를 죽여. 살아있잖아.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새벽 4시에 반죽을 치대고 화상 자국 가득한 손으로 중국집을 운영하며 버텨온 것이 살아있는 것이니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서재를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석진아,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주머니에서 부러진 사비 연필 반 토막을 만졌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그 연필이 그 순간 제가 가진 유일한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발견한 지 사흘 뒤 4월 말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였습니다. 옥탑방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를 2개 놓아도 모자랐습니다. 비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방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방금 확인했는데 순영이네 중화요리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은지 씨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간 것 같은데 이 폭우에. 저는 전화를 끊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옥탑방 건물 계단이 좁고 가파른데 발을 헛디뎌 3번째 층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오니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영이가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은지가 안 돌아와요. 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전에 배달 나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어디로 갔어요? 언덕 위 주공 아파트 쪽이요. 은지가 오토바이를 몰고 올라갔는데 이 비에. 저는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옥탑방에서 신고 나온 운동화가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12,000원짜리 밑창이 얇은 운동화는 빗물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워서 3번을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손바닥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서 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배달통이 열려서 안에 있던 짜장면이 빗물과 섞여 도로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오토바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아래가 긁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깔린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 놀란 눈이었습니다. 아, 아저씨? 다쳤어? 일어날 수 있어? 저는 은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의 다리를 봤습니다. 표면적인 찰과상이었지만 무릎이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은지가 일어서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은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올라타. 네. 업어줄 테니까 올라타. 은지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다시 오지 마세요라고 한 그 사람인 것을. 빨리. 이 비에 더 있으면 안 돼. 은지가 잠시 멈칫하더니 제 등에 올라탔습니다. 가벼웠습니다. 20살짜리 여자아이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아이의 몸무게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면서 은지가 제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짜장면이 다 쏟아졌어요.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손님이 기다리는데. 손님한테는 내가 가서 사과할게. 왜 아저씨가. 은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중국집에 도착했을 때 순영이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를 보는 순간, 그리고 제 등에 엎인 은지를 보는 순간 순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순영이가 달려와 은지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다쳤어요.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소독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영이가 은지를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여전히 단단했지만 정과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건이라도 드릴게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아래 낡은 테이블 하나에 은지가 앉아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그 옆에서 은지의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오래 써서 보풀이 일어난 수건이었지만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이 가게 안에 들어온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집 안쪽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순영이가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쌍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가 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영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순영이가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영이가 주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짜장면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만든 짜장면이었습니다. 춘장색이 짙었습니다. 양파가 카라멜색으로 익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신혼집 부엌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순영이가 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비 맞으면 배고프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앞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안 먹어요? 은지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짜장면은 맛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을걸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가닥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전의 맛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맛이었습니다. 춘장의 깊은 맛, 양, 파의 단맛, 숯하면의 쫄깃한 식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이의 손맛이 20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짜장면이 짠 것이 춘장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비가 온 날 이후로 은지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정도는 됐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대놓고 나가세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윤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중국집 앞에 검은 승용차 세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윤정숙 여사가 내렸습니다. 양옆으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직원들이었습니다. 순영이가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쌍둥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윤 씨가 순영이를 봤습니다. 20년 만이네. 윤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장사하고 있었구나. 뭐하러 오셨어요? 순영이의 목소리도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강제 수용 명령이야. 그리고 위생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도 나왔어. 다음 주까지 가게를 비워. 순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생 점검이요? 저희 가게 위생은 늘 통과했어요. 이번에는 못 넘겼어. 윤 씨가 서류를 순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받고 사라져. 보상금도 넉넉히 줄 테니까. 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보상금이요? 이게 돈 문제예요? 은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새벽마다 반죽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 씨가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쌍둥이 중 하나구나. 윤 씨가 말했습니다. 얼굴은 아버지를 닮았네. 하지만 천한 것은 어머니를 닮은 것 같구나. 은지가 은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윤 씨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골목 반대편에서 뛰어왔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 씨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직접 온 거야. 윤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석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런 여자와 저런 애들한테 왜 매달리는 거니? 저런 여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딸들입니다. 아내, 딸, 윤 씨가 비웃었습니다. 이혼한 여자가 아내고 인정도 안 한 아이들이 딸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윤 씨가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 이 가게에서 손을 떼세요. 강제 수용도 위생 점검도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순영이와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윤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사과를 저런 것들한테? 은서가 윤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런 것들이라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 같은 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엄마 하나 보고 살았어요. 은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학교 갈 때 도시락 대신 남은 짜장면 싸가고
수학여행 못 가서 학교에서 혼자 교실 청소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은서의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 짜장면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았어요. 윤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영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윤 여사님, 순영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담담함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저의 전부예요. 남편도 없이, 돈도 없이 아이들을 키운 제 20년이 이 가게에 다 들어 있어요. 철거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법이 그렇다면 따르겠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한테 천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에요. 순영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살짝 떨렸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남겨진 골목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영이가 은서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 사람이 만든 원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원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세 사람이 세상을 버텨낸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의 바깥에서라도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윤 씨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증거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윤 씨가 20년 전에 했던 일들의 법적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강제 수용 명령의 부당성을 소명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빨랐습니다. 강제 수용 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도 재조사 후 정상 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씨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비서실장을 통해 쌍둥이의 대학 입학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은서가 원래 지원했던 대학의 편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은지의 미술 작품을 모아 미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순영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가게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순영에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은서와 은지가 대학에 가지 못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3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골목을 쓸고 있는데 은지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은지가 말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멈추고 은지를 봤습니다. 엄마가 밤새 울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편지 읽고 나서 밤새 울다가 아침에 반죽하러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은지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 편지에 20년 동안 아버지가 되지 못한 잘못이라고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안 해도 은지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나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미대를 갈까 고민했었어.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은지가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은지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새소리 사이로 그 두 글자가 저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아빠. 은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나 그림 다시 그려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한쪽 보조개가 깊어지는 순영이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은지가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풀려서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서였습니다. 은서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왜 울어? 아빠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기뻐서 울었대요. 은서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부르기 어려워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 은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은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봉투였습니다. 작은 봉투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은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갖고 있던 거예요.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엄마가 알면 화낼 거예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순영이가 짜장면을 만들고 있고 제가 뒤에서 순영이의 허리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순영이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1월 15일. 태수가 짜장면 3그릇을 먹었다. 이 사람은 식탐이 참 많다. 글씨 아래에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순영이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집 주방 어딘가에 이 사진을 숨겨두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순영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은지가 말했더라. 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애가 아빠라고 불렀대. 네. 순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하지만 순영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생긴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영아. 고마워할 거 없어요. 순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차갑게 들렸지만 20년 만에 순영이가 저에게 당신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 남자가 아니라 당신. 그것만으로 그날 밤 옥탑방에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서 은서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은서가 머뭇거렸습니다. 뭐든 물어봐. 대학 아직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응. 은서가 원하면. 은서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은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무게를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거 아직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은서가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는 순영이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68된 남자가 골목 한가운데서 웃으면서 우는 모습은 분명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정숙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20년 전 서류 조작, 가짜 사망진단서, 위생점검 조작 등의 혐의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성건설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명예회장직만 유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디에 계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집이요. 정말로 저는 중국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골목을 쓸고 가게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고 단무지를 잘랐습니다. 순영이가 춘장을 볶을 때 옆에서 양파를 까줬습니다.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이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매번 헷갈렸습니다. 은서는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도 된다고 했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일 안 돕고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할 거예요. 은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힘으로 해내려는 아이였습니다. 은지는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학원에서 나온 은지의 손에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밀가루 대신 물감이 묻은 손을 보며 은지가 웃었습니다. 아빠, 물감 냄새가 밀가루보다 좋아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10년 전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20살이 아니라 10살 때 물감을 쥘 수 있었다면,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쉬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뿐인 휴일이었습니다. 순영이가 아침부터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짜장면.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니까 먹는 거지. 순영이가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서와 은지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그릇 4개가 놓였습니다. 짜장면 4그릇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갓 만든 짜장면이었습니다. 춘장색이 짙었습니다. 양파가 카라멜색으로 익어 있었습니다. 숯화면이 그릇 위에 탐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순영이, 은서, 은지, 그리고 저. 한 식탁에 앉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둘이 앉았던 식탁이 이제 넷이 되어 다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먹어요.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기 전에 먹어요, 아빠. 순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순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전 신혼집에서 먹던 그 짜장면이었습니다. 쓴맛을 뺀 춘장, 달콤한 양파, 쫄깃한 숯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둘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넷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세상의 모든 차이였습니다. 맛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짜장면은 원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은서도 웃었습니다. 순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형광등 아래 4개의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춘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5월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가게 앞 화분의 파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꿈꾸던 장면이었습니다. 꿈꿀 수 있는 줄도 몰랐던 장면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 있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속에 전부. 그 뒤로 1년이 흘렀습니다. 순영이네 중화요리는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간판만 새로 달았습니다.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로 순영이네 중화요리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직접 글씨를 그렸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배운 캘리그래피 솜씨로 은서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 입학식 날 은서는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웃는 은서의 옆에 순영이와 은지와 제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초등학교 입학사진 옆에 이 사진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4사람이 함께. 은지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게도 도왔습니다. 스케치북에는 밀가루 자국 대신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린 첫 작품은 중국집 골목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전봇대, 파화분, 바랜 간판, 그리고 골목을 쓸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그 남자의 손에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 그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빠의 아침. 저는 그 그림을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은지 그림 잘 그리지? 응. 누구 닮아서 그런지. 당신 닮은 거래. 미대 가려고 했다며. 순영이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편안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골목을 쓸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순영이네 가게 위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순영이가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빈 방이니까 들어와도 돼요. 단 월세는 내요. 그래서 저는 월세를 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이 중국집 위의 방에서 월세를 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가장 값진 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일 때도 있고 짬뽕일 때도 있고 가끔은 순영이가 특별히 탕수육을 만들어줬습니다. 은서가 식탁을 차리고 은지가 단무지를 접시에 담고 제가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네 사람이 밥을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